형부? 설마 이 프랜차이즈 대표가 형부였어요? 도연은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매장 구석에서 유니폼을 정리하고 있던 익숙한 모습의 여자는 바로 처제, 아내였던 서은주의 동생이었죠. 도연은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끓어오르는 불편함에 손끝이 저릿했습니다. 5년 전 사업이 망해 모든 것을 잃었던 그에게 처제는 냉정한 목소리로 비수를 꽂았습니다. 형부, 사업도 쫄딱 망했다면서 언니한테 매달릴 시간은 있는 거야? 언니가 싫다잖아. 이제 그만 좀 해.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의 입에서 나온 가장 잔인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을 형부라 부르며 눈을 반짝이는 처제의 모습에 얼굴이 굳고 말았습니다. 지금부터 버림받은 인생을 살아온 한 남자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그렇듯 한도연의 어린 시절에도 분명 따뜻한 온기는 있었을 것입니다. 다만 그 온기를 느껴야 할 품이 없었지요. 그는 부모의 손길 대신 보육원의 차가운 벽과 동그란 철창을 바라보며 자랐습니다. 고아라는 이름표는 어린 그를 낯선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단단한 훈련 과정이 되었습니다. 울지 않았고 투정 부리지 않았으며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제 몫을 해냈고 일찌감치 세상은 혼자 힘으로 헤쳐나가야 하는 곳임을 깨달았습니다. 대학에 입학한 뒤에도 그의 삶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남들처럼 낭만을 즐기거나 연애를 하는 대신 밤늦게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도연에게 대학은 꿈을 키우는 공간이라기보다는 오로지 생존을 위한 투쟁의 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도연은 아르바이트 대신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모은 돈으로 1톤 트럭을 한 대 사서 작은 유통업을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박스를 나르며 잠은 트럭 안에서 해결하기도 했지요. 그리고 그 성실함과 사업적 감각은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도매상을 연결하고 신선한 식자재를 소규모 식당에 직접 배달하는 사업 모델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졸업할 무렵에는 이미 통장에 큰 돈이 쌓여 있었고 도연은 젊은 사장님이라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그를 부러워하고 따르는 친구들이 늘어났습니다. 아내 서은주를 만난 것도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의 사업 성공 소식은 교내에 빠르게 퍼졌고 도연은 늘 혼자였던 과거와 달리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쾌활한 성격의 은주는 그런 도연에게 거침없이 다가왔죠. 사랑만 받고 자랐을 것 같은 당돌하고 매력적인 은주의 모습에 이끌렸고 어느새 사랑의 감정을 느꼈습니다. 몇 년의 연애 끝에 두 사람은 결혼을 결심했고 은주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처음에는 고아 출신이라는 배경 때문에 은주의 부모님께서 걱정하셨지만 대학도 졸업하기 전에 이미 큰 성공을 이룬 도연의 능력을 확인하고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아이고, 우리 사위가 최고야. 아니, 그 어린 나이에 벌써 이런 사업을 벌여서 이만큼 성공하다니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장모님은 도연의 손을 붙잡고 연신 칭찬을 쏟아내셨습니다. 장인어른 또한 흐뭇한 미소로 도연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젊은 사람이 어쩜 이렇게 똑 부러지는가. 우리 은주가 사람 보는 눈이 있어. 자네처럼 대단한 사업가를 어디서 만나겠나. 그들의 환대와 인정은 도연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도연은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가족을 그리워했는지를 깨달았고 깊은 사랑에 처가에 대한 애정을 물질로 표현하기 시작했죠. 그는 매달 1,000만 원씩 생활비를 보내드렸고 장인어른께는 중형 승용차를 선물했습니다. 친동생 같은 처제와 장모님께도 물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도연의 인생에 결핍을 채워준 가족이었으니까요. 형부처럼 최고인 남자는 이 세상에 없을 거야. 나도 형부 같은 남자 만나고 싶다. 처제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에게 말했습니다. 도연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벅찬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이 평생 바라왔던 진짜 가족을 만났다고 굳게 믿었죠. 결혼 후 2년 만에 사랑하는 딸 수연이도 태어났습니다. 작은 천사의 탄생은 도연의 삶을 더욱 완전하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아내와 딸을 위해 더 열심히 일했고 사업은 나날이 번창했습니다. 직원 수는 수십 명으로 늘었고 사무실은 번화가로 옮겨갔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성공의 정점에서 그는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났습니다. 거래처 부도와 믿었던 직원의 횡령까지. 악재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고 사업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연은 어떻게든 회사를 살려보려 애썼습니다. 사무실에 틀어박혀 밤낮 없이 해결책을 찾았고 집도 팔고 가진 재산을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아내 은주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도연 씨, 우리 이제 어떻게? 당신 말만 믿고 결혼했는데 집까지 팔다니. 이제 우리 수연이까지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잖아. 은주는 더 이상 따뜻한 눈으로 도연을 바라보지 않았고 힘든 도연에게 위로의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실망과 원망 그리고 냉정한 계산만이 담겨 있었지요. 결국 은주는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도연이 밖에서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왔을 때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돈이 될 만한 값비싼 명품과 보석 그리고 거래처에 주려고 대출을 받아두었던 현금까지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작은 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뒤 5살인 딸 수연이가 울먹이며 거실로 나왔죠. 그리고는 아빠를 외치며 달려와 안겼습니다. 도연은 텅 빈 집안에서 딸을 발견하고서야 비로소 무너져 내릴 것 같았던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수연아, 우리 수연이. 울지 마. 아빠가 미안해. 그는 절박한 심정으로 처갓집을 찾아갔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애타게 기다린 끝에 마침내 장모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장모님, 은주가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수연이 엄마가.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그에게 마지막 남은 온기마저 빼앗아갔습니다. 장모님의 목소리는 차가운 칼날이 되어 도연의 심장을 향했습니다. 자네, 집까지 팔아버리다니 제정신인가? 이제 능력도 없이 뭘 어쩌자는 거야. 아직 젊은데 서로 피해주지 말고 이제라도 각자의 길을 가야지. 우리 은주 평생 고생하며 살게 할 수 없어. 그러니 제발 찾아오지 말게. 그 한마디가 거대한 망치처럼 도연의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제정신인가라는 비난은 그가 가족을 위해 바친 모든 헌신을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라도 각자의 길을 가자는 말은 그가 평생을 꿈꾸던 진짜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그저 위기에 무너지는 한시적인 거래였음을 깨닫게 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헌신했던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얼마나 허술했는지 뼈저리게 느꼈고 그들에게 도연은 능력 있는 사위일 뿐이었으며 그의 가치는 통장 잔고에 따라 달라지는 변수였습니다. 홀로 남은 도연은 딸 수연을 끌어안고 텅 빈 집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잃고 도연은 길거리로 나앉게 되었습니다. 그는 딸 수연이를 어린이집 종일반에 맡기고 일용직을 전전하며 겨우 낀 일을 해결했습니다. 새벽에 나가 무거운 짐을 나르고 허드렛 일을 하면서 손끝은 늘 피투성이가 되었죠.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린 딸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다시 일어서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 무거운 건축 자재를 나르던 도연의 눈에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훤칠한 키에 잘생긴 청년. 그는 정민우였습니다. 도연이 젊은 시절부터 꾸준히 후원해왔던 학생이었죠. 그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의 스카웃 제의까지 받았지만 그 모든 것을 마다하고 도연의 소식을 수소문해 이곳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사장님, 정말 사장님 맞으시죠? 민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흙먼지 묻은 자신의 모습을 애써 감추려 했지만
이미 민우의 눈에는 모든 것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민우, 내가 어떻게 여기를. 민우는 도연의 상태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흙먼지 묻은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사장님, 제가 이렇게 잘 성장할 수 있었던 건 모두 사장님 덕분입니다. 그 큰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혹시라도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제가 대학 때 과외를 하고 모은 돈이 좀 되는데 저랑 같이 작은 사업이라도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요. 저는 사장님의 노하우를 얻게 되는 거니 완전 이득이죠. 민우는 해맑게 웃었습니다. 민우의 진심 어린 말에 도연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가 그토록 갈망했던 가족의 배신에 무너져 내렸던 마음이 이제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청년의 진심에 다시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민우와 도연은 좁고 허름한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실행에 옮길 아이디어를 생각했죠. 사업 기획안을 여러 번 수정하며 드디어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도시락 프랜차이즈 사업이었죠. 신선한 식자재 유통으로 성공했던 도연의 노하우와 민우의 뛰어난 사업 기획력이 만나 시너지를 냈습니다. 두 사람은 좁은 사무실에서 밤낮으로 도시락 메뉴를 개발하고 유통망을 다시 구축했습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딸 수연이도 틈틈이 사무실에 와서 아빠와 민우, 삼촌이 만든 도시락을 맛보며 솔직한 평가를 내놓기도 했지요. 그리고 그때 도연의 새로운 삶에 회사의 격리 직원인 이민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꼼꼼한 일 처리 능력과 따뜻한 마음씨로 도연과 민우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딸 수연이가 사무실에 올 때마다 민정은 마치 친한 이모처럼 수연이를 살뜰히 챙겼습니다. 수연이와 민정은 금세 가까워졌고 바쁜 도연을 대신해 어린이집 준비물을 챙기거나 학부모 회의에 대신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도연은 그런 민정의 모습에서 잊고 지냈던 따뜻한 가족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민정 또한 착실하고 열정적이며 늘 직원들을 가족처럼 챙겨주는 도연에게 마음이 깊어져 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도연의 도시락 프랜차이즈는 전국적인 성공을 거두었고 그는 다시 한번 성공한 사업가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회사는 번화가의 고층 빌딩에 자리 잡았고 직원들은 늘 활기차고 분주했죠. 그리고 이제 도연의 곁에는 그의 사업을 함께 일구어온 든든한 사업 파트너 민우와 초등학생인 딸 서연이 그리고 미래를 약속한 민정이 함께했습니다. 도연의 도시락 프랜차이즈 옹기 도시락은 단순한 성공을 넘어선 신드롬이 되었습니다. 이름처럼 따뜻한 맛과 뛰어난 가성비 그리고 신선한 식자재 유통 노하우가 결합하여 업계의 판도를 바꾼 것이죠. 재기한 사업가 한도연은 이제 미디어에서도 주목하는 인물이 되었지만 그는 항상 겸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옹기 도시락은 대규모 유통망 확장을 앞두고 있었고 도연은 민우와 함께 새로 오픈하는 직영 매장들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강남의 유동 인구가 많은 번화가에 위치한 5호점은 사업의 상징과도 같았기에 도연은 오픈 전 최종 점검을 위해 이른 아침부터 매장을 찾았습니다. 매장 내부는 아직 분주했지만 깔끔한 인테리어와 신선한 식재료로 가득 찬 냉장고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연은 주방 동선과 고객 대기 공간 등을 꼼꼼히 확인하며 민우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여기는 픽업 전용 키오스크를 하나 더 놓는 게 좋겠어. 점심시간에는 아무래도 대기줄이 길어질 수 있으니까. 네, 대표님. 제가 바로 업체에 연락해서 설치 요청하겠습니다. 그나저나 대표님, 저희 옹기 도시락 마케팅이 제대로 터진 것 같아요. 매장 오픈 전에 아르바이트생 지원율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더라고요. 총괄 이사인 민우가 활짝 웃으며 말했고 도연도 흐뭇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로 그때 구석진 직원 탈의실 쪽에서 익숙하면서도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형부? 설마 이 프랜차이즈 대표가 형부였어요? 도연은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매장 구석에서 유니폼을 정리하고 있던 익숙한 모습의 여자는 바로 처제,
아내였던 서은주의 동생이었죠. 그녀는 흰색 옹기 도시락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명찰에는 아르바이트 서은우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도연은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끓어오르는 불편함에 손끝이 저릿했습니다. 5년 전 사업이 망해 모든 것을 잃었던 그에게 처제는 냉정한 목소리로 비수를 꽂았습니다. 형부, 사업도 쫄딱 망했다면서 언니한테 매달릴 시간은 있는 거야? 언니가 싫다잖아. 이제 그만 좀 해.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의 입에서 나온 가장 잔인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을 애정어린 말투로 부르며 눈을 반짝이는 모습에 도연은 얼굴이 굳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과거의 냉정함 대신 성공한 프랜차이즈 대표를 마주한 놀라움과 알 수 없는 기대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은우 씨, 도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차가웠습니다. 민우는 어색한 기류를 감지하고 조용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형부, 저 은우예요. 어머, 형부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성공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냥 여기에 아르바이트 지원했는데 설마 이 프랜차이즈가 형부 회사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은우는 반가움과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도연에게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마치 지난 5년의 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듯 도연의 어깨를 툭 치기까지 했습니다. 도연은 그녀의 스킨십에 몸이 경직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이야. 도연은 감정을 숨기려 건조하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일하고 있었어? 네. 취업 준비하면서 용돈이라도 벌려고요. 그런데 와, 형부. 정말 멋지다. 언니랑 엄마도 형부가 이렇게 다시 일어선 거 알면 정말 좋아할 텐데. 좋아한다? 도연은 그 말이 역겨웠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버릴 때 능력 말고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들의 좋아함은 결국 통장에 찍힌 숫자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도연은 더 이상 이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정 없는 사업가의 가면을 쓰고 처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서은우 씨, 도연은 처제의 이름을 성까지 붙여 불렀습니다. 나는 더 이상 서은우 씨의 형부가 아닌데? 내가 아는 한 서은우 씨 언니랑은 이미 법적으로 관계가 정리된 지 오래라서. 도연의 단호한 말에 은우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약간의 불쾌함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형부? 아무리 그래도. 그리고 도연은 그녀의 말을 끊고 이어갔습니다. 나는 사적인 관계를 일터로 끌어들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해. 지금도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기고 있어서. 어쨌든 일을 하고 있다니 수고해요. 은우는 얼어붙은 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연은 더는 뒤돌아보지 않고 민우와 함께 매장 밖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그의 등 뒤로 방금 전까지 눈을 반짝이던 처제의 놀란 얼굴이 차갑게 굳어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도연은 차에 올라탄 후에도 한동안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우는 조용히 그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민우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저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아. 일이 좀 복잡해질 것 같아서. 도연은 어쩌면 원하지 않을 불편한 상황이 곧 다가올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우는 도연의 굳은 표정을 조용히 살피며 사적인 감정을 배제하려 애쓰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도연의 불길한 예측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서은우는 아르바이트생 역할에 머물지 않았고 결국 처제가 일하는 5호점의 점장으로부터 소소한 보고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보고는 점차 구체적으로 바뀌었는데 처음에는 그저 대표님 안부를 묻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직원들 앞에서 자신이 처제였음을 은근히 흘린다고 했습니다. 업무 시간에 본사로 전화를 걸어 대표님을 직접 찾는다는 내용도 있었죠. 도연은 모든 보고를 받으면서도 애써 무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처가 식구들은 내가 이룬 성공을 결코 그냥 넘기지 않을 거라는 냉정한 결론이 맴돌았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서은주의 어머니, 즉 전 장모가 보낸 문자 수십 통을 확인했습니다. 모르는 번호라 받지 않았더니 결국 메시지를 보낸 것이죠. 도연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 내용을 읽는데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위, 정말 오랜만일세. 염치 없는 줄 알지만 이렇게 연락했어. 은우가 그러는데 자네 사업이 아주 잘 된다는 이야기를 전해주더라고. 그때 은주도 우리도 정말 사는 게 막막했고 불안해서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했었네. 지금도 매일 수연이를 그리워하며 힘들어하고 있어. 자네도 이제 성공하고 예전처럼 안정되지 않았나? 우리 은주에게도 그리고 수연이에게도 다시 엄마의 온기를 느낄 기회를 한 번만 주면 어떨까 하네. 부탁해. 부디 내 전화 좀 받아주게. 문자의 내용을 모두 읽은 도연의 얼굴에는 싸늘한 냉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들의 뻔뻔함에 혀를 내둘렀는데 어쩔 수 없이 불안해서라는 변명 속에는 5년간의 철저한 외면과 계산된 복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수연이에 대한 그리움을 빌미로 삼아 도연의 성공에 다시 기생하려는 의도가 명백했습니다. 그들의 사과와 부탁은 도연에게는 가장 치욕스러운 조건적 가족애의 선언이었습니다. 은우와 전 장모의 행동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도연의 예감은 늘 틀리지 않았죠. 그날 저녁 도연은 민정과의 저녁 식사 약속 장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회사로부터 긴급 보고를 받았습니다. 대표님, 방금 내용 증명 우편이 등기로 도착했습니다. 직원의 목소리는 잔뜩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차를 길가에 세우고 숨을 골랐습니다. 발신인은 누구입니까? 강남의 S법무법인입니다. 내용이 아무래도 대표님의 개인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도연은 즉시 회사로 돌아갔고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봉투를 뜯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가 느끼는 불안은 사업적인 위협이 아니었으며 그것은 가족이라는 이름의 칼날에 다시 베일지도 모른다는 본능적인 공포였습니다. 주요 골자는 두 가지였는데 첫째는 양육권 재판 및 양육비 청구였습니다. 서은주는 5년 전 이혼 시 수연이의 양육권을 도연에게 포기했었는데 도연이 경제적으로 재기했음을 이유로 양육 환경이 불안정했던 과거를 들어 양육권 재판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둘째는 재산분할 재청구 및 사회행위 주장이었습니다. 그녀는 도연이 사업 실패 직전에 매각한 자산인 집과 현금에 대해 사회행위를 주장하였습니다. 도연은 법률 용어로 가득 찬 황당한 문서를 읽으며 5년 전 사업이 망했을 때의 차가운 눈빛과 자신을 멸시하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우리 수연이 이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잖아. 그렇게 걱정하던 딸은 자신의 미래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 판단하여 버렸으면서 이제 와서 성공한 아빠의 모습만을 보고 양육권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눈을 감았고 분노 대신 차가운 절망이 전신을 감쌌습니다. 결국 돈이었습니다. 가족의 가치도 딸의 가치도 모두 통장 잔고로 매겨지는 것이었지요. 옆에서 지켜보던 민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응시했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십니다. 도연은 서류를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괜찮으니까 신경 쓸 것 없어. 하지만 민우는 대략적인 상황을 보고받았고 이 상황이 얼마나 황당한 것인지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저는 대표님이 겪은 고통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힘드실 때는 같이 의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가족처럼요. 그 말은 마치 강철로 무장했던 도연의 심장 표면에 스며드는 따뜻한 물방울 같았습니다. 진짜 가족처럼. 이라는 민우의 진심 어린 한마디는 그가 외면당했던 결핍과 헌신했던 가족에게 버림받았던 트라우마를 동시에 건드렸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들었고 민우의 눈빛에는 그가 바닥에 있을 때와 다름없는 순수한 존경과 염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우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가장 힘들었을 때 유일하게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자
지금의 성공을 함께 일군 동료였죠. 도연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버렸던 이들이 가족이라는 이름을 팔고 찾아왔을 때 진짜 가족은 이미 자신의 곁에 단단히 서 있었다는 것을. 도연은 굳게 다물었던 입술을 열었습니다. 고맙다 민우야. 정말 고마워.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서류를 다시 잡았고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실망과 좌절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지켜야 할 것을 향한 단호한 결심이었습니다. 그는 기꺼이 이 싸움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도연은 민정과의 저녁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민정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사무실을 찾아왔죠. 늦은 시간 고층 빌딩 사무실에는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민정은 책상 앞에 굳은 표정으로 앉아있는 도연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대표님, 아니, 도연 씨. 민정이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그의 눈은 피곤함과 함께 낯선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민정은 그 모습에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도연이 그토록 힘들었던 과거를 다시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죠. 걱정하게 해서 미안해요, 민정 씨. 도연은 민정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전 장모의 문자, 서은주가 보낸 내용 증명, 그리고 양육권과 재산 분할을 빌미로 한 공세까지. 민정은 그 잔혹한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도연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고 도연은 그 온기 속에서 마침내 오랜 결핍의 무게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민정을 보며 말했지요. 수연이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누구도 과거의 그림자로 지금의 행복을 훼손하게 두지 않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평소보다 훨씬 일찍 출근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어제 서은주에게서 받은 S법무법인의 내용 증명만이 놓여 있었죠. 그는 이제 이 침입자를 물리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도연은 곧바로 회사 법무팀과 자문 변호사에게 사건을 정식으로 위임했습니다. S법무법인에 보낼 반박 내용 증명 초안을 오늘 중으로 마무리해 주세요. 5년 전 이혼 합의서와 수연이의 양육권 포기 각서를 첨부하고 그들이 제기한 재산분할 주장에 대해서는 법무팀 의견을 넣어 단호하게 일축해 주세요. 변호사는 확신에 찬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산분할 주장의 근거가 매우 희박합니다. 터무니없을 정도네요. 당시 대표님의 사업은 부도 상태였고 은주 씨는 모든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현재 옹기 도시락의 자본금은 민우 이사님이 투자한 자금과 대표님의 재기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초기 사업과의 연속성을 주장하는 것도 그렇고 아무튼 오늘 중으로 강하게 반박하겠습니다. 곧이어 도연은 처제가 일하고 있는 매장에 직접 전화를 걸었죠. 서은우 씨에게 즉시 경고를 주도록 하십시오. 매장 내에서 사적인 문제로 회사에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도록 강력히 경고하고 한 번이라도 더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것임을 명확히 통보하십시오. 지점장은 도연의 지시에 바로 응답했습니다. 네 대표님 알겠습니다. 도연의 법적 대응은 서은주 측의 예상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내용 증명에 대한 반박문이 도착한 다음 날 서은주가 도연에게 연락했습니다.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 메시지 끝에 서은주는 도연의 집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그와 만나기로 했지요. 도연은 그렇게 자신을 버렸던 전 아내 은주를 만났습니다. 깨끗한 정장 차림의 도연과 달리 은주는 5년 전과 마찬가지로 화려했지만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도연의 성공 소식을 접한 뒤 자신이 버렸던 이 남자가 얼마나 거대해졌는지를 직접 확인하려는 듯했죠. 도연 씨, 드디어 내 전화를 받네요. 이렇게 보게 되어서 기뻐요. 은주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테이블 너머로 도연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도연은 몸을 살짝 뒤로 뺐습니다. 용건만 말했으면 좋겠어. 어차피 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굳이 이런 만남을 가질 이유도 없고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도연 씨, 제발 왜 이렇게까지 차가워야만 해? 당신이 연락을 완전히 막아버리니까 나는 정말 막다른 길에 몰려서 어쩔 수 없이 변호사를 찾았던 거야. 나도 지난 5년 동안 수연이 생각에 밤마다 울었어. 엄마 자격도 없는 나지만 정말 너무 보고 싶었다고. 그녀는 눈가가 순식간에 붉어지더니 왈칵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당신한테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 사업이 망했을 때 내가 너무 무섭고 어리고 불안해서 그때는 정말 죽을 것 같았어.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 도망쳤다고밖에는 말할 수 없어. 은주는 급기야 손수건을 꺼내 얼굴을 파묻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렸고 목소리는 완전히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오로지 자신의 불행만을 호소하며 도연의 조건 없는 헌신이라는 과거의 약점을 처절하게 파고드는 시기였죠. 도연 씨, 정말 미안해. 하지만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수연이에게 예전처럼 온전한 엄마 아빠로 돌아가면 안 될까? 나에게 한 번만 기회를 줘. 당신만 나를 용서해 준다면 당장 지금 이 자리에서 소송을 취하할게. 제발. 도연은 그녀의 연기를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5년 전이라면 그는 이 연기에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가족의 온기에 대한 갈망이 너무 컸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그는 달랐습니다. 그의 심장은 민정의 신뢰와 민우의 의리, 그리고 딸 수연이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단단하게 재건되었습니다. 도연은 테이블에 몸을 기대며 그녀에게 똑바로 말했습니다. 소송 취하하지 마. 끝까지 진행해. 은주는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사과하고 용서해 달라고 하는데. 서은주. 도연은 그녀의 말을 끊고 서은주라는 이름을 또렷이 발음했습니다. 당신이 수연이를 보고 싶었다면 언제든 만날 수 있었잖아. 당신은 이혼 합의서에 명확히 양육권을 포기한다고 서명했어. 당신에게는 엄마로서의 모든 권리가 있었지만 사업이 부도났을 때 수연이가 어떤 상황에 놓일지를 알면서도 아이를 버리고 떠났어. 그 누구의 강요도 아닌 스스로 모든 걸 포기했지. 도연은 차분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뼈가 박혀 있었습니다. 당신에게 미안함이 있었다면 지난 5년 동안 수연이를 그렇게 엄마에 대한 그리움으로 결핍이 생기게 하지 않았겠지. 우리 솔직해지자, 은주야. 당신의 진심은 수연이가 아닌 내 통장 잔고를 향한 욕심뿐이잖아. 은주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도연이 이렇게까지 냉정하게 말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지요. 나는 다시는 당신과 처가 식구들의 연기에 속을 생각이 없어.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은주를 덮쳤습니다. 앞으로 나는 수연이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짓이든 할 거야. 당신의 소송이든 당신의 뻔뻔함이든 모든 공세에 정면으로 맞설 테니까. 변호사를 통해 정식으로 연락해. 개인적인 연락 말고. 도연은 뒤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등 뒤로 은주의 억눌린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그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가장 갈망했던 과거의 가짜 가족과의 관계가 마침내 단절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연의 단호한 선언 후 며칠의 시간은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도연 혼자만의 긴장이 아니었죠. 민우와 민정, 그리고 법무팀은 밤늦도록 서류를 검토하며 도연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었습니다. 그가 과거의 상처로 인해 세상에 대해 쌓아 올렸던 높은 장벽은 민우와 민정의 조건 없는 믿음이라는 망치 앞에서 조금씩 허물어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도연은 불안할 때마다 혼자 침묵 속에 갇히는 대신 민정과 민우에게 솔직하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내면에 깃들어 있던 어린 시절의 고독과 배신감으로 얼룩진 그림자는 비로소 연대라는 빛 아래에서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법적인 싸움은 예상보다 훨씬 싱겁게 끝났습니다. 법무팀이 주도한 반박 내용 증명은
서은주 측의 주장을 근본부터 흔들었습니다. 5년 전에 이혼 합의서, 양육권 포기 각서, 그리고 부도난 사업과 현재의 옹기 도시락 사이에 존재하지 않는 법적 연속성. 모든 증거가 서은주에게 불리했습니다. 도연이 직접 은주를 만나 냉정하게 선을 그은 것도 결정적이었지요. 은주는 외로운 도연이 자신의 연기에 무너질 것이라 기대했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법률적 사실과 단호한 단절이었습니다. 과거 모든 것을 내어주던 도연은 이미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은주를 만난 지 3주가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회사로 소취해서 접수 완료 통지가 등기로 도착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온 짧고 건조한 문서였습니다. 서은주는 양육권 재판과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모두 철회했습니다. 도연은 서류를 펴들고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기쁨이나 승리감이 아닌 해방감이었습니다. 그는 창밖의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 승리는 그의 재력이나 권력이 아닌 새로운 가족이 만든 연대의 힘이었습니다. 한편 서은우는 소송 취하 직후 조용히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들의 그림자는 그렇게 소리 없이 도연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며칠 후 도연은 민우와 함께 강남 본사 사무실에서 창립 3주년 기념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옹기 도시락은 이제 명실상부한 업계의 선두주자가 되어 있었고 회사의 성장 곡선은 안정적으로 우상향하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저희가 유통망을 처음 시작했을 때 트럭 한 대로 밤새 박스를 나르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말입니다. 민우가 웃으며 회상했습니다. 도연 역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너의 그 해맑은 웃음 덕분에 내가 버틸 수 있었지. 민우야, 고맙다. 저도 감사드립니다. 대표님은 저에게 아버지와 같은 분이세요. 그리고 이제 민정 누나가 함께 해주셔서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민우는 슬쩍 도연과 민정의 관계를 언급하며 눈을 찡긋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수연이를 생각했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 된 수연이는 언제나 밝고 쾌활했습니다. 그녀의 노트에는 아빠와 민정 이모의 그림이 자주 등장했습니다. 아이의 안정된 미소는 도연의 삶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지요. 그날 저녁 도연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여 수연이의 방을 찾았습니다. 수연이는 침대에 엎드려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딸, 오늘 학교 잘 다녀왔어? 도연이 수연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응, 아빠. 나 오늘 받아쓰기 100점 맞았어. 수연이는 자랑스럽게 종이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야, 우리 수연이 대단하네. 누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가르쳐 줬을까? 수연이는 입술을 삐죽 내밀며 대답했습니다. 에이, 아빠는 어제 민정 이모가 퀴즈 내줘서 다 맞춘 거지. 도연은 미소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민정이 자신의 목까지 얼마나 세심하게 딸을 챙기는지 느껴졌습니다. 민정 이모가 수연이한테 잘해주지?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연이는 그림을 그리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당연하지. 민정 이모는 꼭 엄마 같아. 그 말에 도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같다는 말은 수연이가 민정에게 느끼는 깊은 애착을 보여주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 도연이 다시 물었습니다. 아빠가 회사에서 늦게 오면 이모가 맛있는 것도 많이 해주고 옆에서 심심하지 않게 해주고 내 고민도 다 들어주고 무엇보다 아빠가 웃는 것도 이모가 옆에 있을 때가 제일 많잖아. 수연이는 해맑게 웃으며 마지막 말을 덧붙였습니다. 도연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가 평생 외면당했던 결핍, 즉 조건 없는 가족의 온기를 수연이는 민정에게서 자연스럽게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딸의 순수한 고백은 도연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더욱 확실하게 비춰주었습니다. 딸의 행복, 민우의 신뢰, 그리고 민정과의 사랑.
이것이 도연이 이룬 가장 거대한 성과였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은 민정에게 작은 반지를 건넸습니다. 화려하거나 값비싼 다이아몬드 대신 단순하고 따뜻한 느낌을 주는 디자인이었습니다. 민정 씨, 저는 앞으로도 계속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민정은 눈물을 글썽이며 반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저도 도연 씨와 수연이 곁에서 늘 함께하고 싶어요. 도연은 마침내 진짜 가족의 울타리 안에 들어섰습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과거의 배신이나 결핍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난을 통해 얻은 강철 같은 의지를 이제 사랑과 헌신으로 녹여내고 있었습니다. 옹기 도시락의 따뜻한 맛처럼 도연의 새로운 삶은 가장 힘들었던 시절을 견딘 후에 피어난 순수하고 아름다운 결실이었습니다.